이건 벚꽃을 보여줘야 되겠지? 자, 여러분 지금 진해는 벚꽃이 다 졌답니다. 예, 벚꽃이 다 진 진해, 진해 경화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통 여기 우리 진해에 계신 분들은 이 정도를 다 졌다. 꽃이 다 진 거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 도대체 안 졌을 때는, 예? 이게 이 벚꽃이 안 졌을 때는 어땠을까요? 예, 매우 궁금하네요. 예.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벚꽃이 다 져가지고 너무 볼품이 없죠? 네. 가만있어 보자. 어디에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지금 입구라는데 어디가 입구인지 잘 모르겠네. 예.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조금 거리를 두고 주차를 했거든요. 자, 지금 저는 우리 아프리카 TV 차량을 배경으로 방송을 하려고 그랬으나 아프리카 TV 차량이 가까이에 주차할 곳이 없는 관계로다가 지금 현재 방송할 곳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군항제라는 군항제 이 기둥, 예, 광고 기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맞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이 진해 군항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네요. 예.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어디 계신지. 이거 맞아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 보이네요. 질서유지 노점상 단속. 여기가 맞나?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네. 아이, 반갑습니다. 예. 예, 좀, 잠깐만요. 어디로 가야 돼요? 혹시 이 근처 좀 아세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그래요? 대구에서 오신 거예요, 여기? 네. 어떻게 해.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손님들이, 좀 시청자들이 많이 계실 만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좀 그럴까요? 여기가 길목이구나. 여기 괜찮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고, 안내소도 있고. 안녕하세요. 여기 괜찮네, 여기. 그죠? 여기 괜찮죠, 여기. 여기 괜찮네. 네, 여기. 네. 자, 일단 우리 주변. 자, 여러분 지금 이곳 경화역에 이렇게 꽃도 다 지고 사람도 없다고. 예, 꽃이 다 지고 사람이 없다는 경화역에 와 있습니다. 이 정도가 꽃이 다 지고 사람이 없으면 뭔 얘기야. 나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해.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배경이 좋아야 되는데, 배경이. 자, 그러면, 배경을 이쪽을 보이게끔. 안 그러면, 저쪽에도 사람이 없는데. 뒤에 좀 너무 어수선한가? 뒷배경이?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뒷배경이 조금 어수선한가요? 아니면 사람이 좀 없는 데로 뒤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보다 없는 게 낫겠죠? 사람이 좀 없는 게 나은가? 그지?
여기서 이렇게 떠들면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면 넌 배경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서 저기 너무 어수선하지 않나? 안 괜찮습니다. 홍수대 차라리 하고 우리가 이쪽에 한다면은 동행하는데 불편이 없다. 글쎄, 어디가 나을까? 이거를 두고 응. 건너편에서 보든 이쪽에서 보든 보는 사람들이 여기가 낫지? 어? 이 방향. 그냥 저희 이쪽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낫잖아요. 저쪽? 그러니까 여기 안 서서 이쪽 보시면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시청자분들이 오면 저쪽에서 안 들려. 제가 스피커를 연결할 거예요. 스피커까지? 아니, 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들어도 난 될 것 같다고. 여기 뭐 와서 앉을 사람 많고. 길을 막을 것 같아요. 길? 상황이 막으니까 길이 막히니까 어디, 이게 좀 통행을 많이 막나, 이게? 여기는 사람 별로 안 다닙니다. 한 30분 앉아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 별로 안 다니고 잠시 앉았다 하고 가는데. 그 소리 좀 꺼주실래요? 지나다니고 그래도 되나요? 사람들? 지나다니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 철도를 이제 경화역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까 우리 우리 팀장이 어디 가셨지? 팀장이 아직 안 오셨나? 아프리카 TV 직원 오셨어? 어디 계시지? 팀장님 찾아가지고 혹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해서 저쪽에 계시다. 대처 부탁드린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짜잔. 왜 뭐가 불만인데? 어? 누구 시청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원래 앉지 않고 서서 보지 않나? 근데 여기 지금 자리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이 정도면 난 좋은 것 같은데? 난 저 뒷배경을 찍고 싶은데. 그러면 도리어 이 철도 밟고 돌아다니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저 뒤에 있는 분들 나가잖아.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뒷사람들이 제일 안 나오는 게 이 방향이야. 사람이 여기가 제일 없고 이쪽은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보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지. 네 역광인가 지금? 응? 안 들려. 마이크를 또 설치를 해서 이쪽에만 들을 수 있는 스피커를 설치하겠다고? 네, 여기서만 이렇게 크지 않아요. 어차피 이쪽에서만. 근데 여기서 하면 배경이 너무 안 예뻐. 이렇게 보면 저기 벚꽃이라도 보이고 저렇게 하면 벚꽃이라도 보이는데. 그리고 역광이야, 역광 지금. 짐이 많잖아.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는 카메라를 저 뒷방향으로 하자는 거야? 아니지, 방송을 일단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거기 서서 카메라는 어디다 놓고, 이쪽? 아니, 그러니까 내 카메라 어디다 놓냐고. 그럼 저 뒷배경이 너무 볼 게 없잖아. 뒤에 막 천막 보이고. 여기 서서 이렇게? 그러면 시청자들은 여기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그럼. 예. 일단, 예. 아휴. 나 옮기는 건 나중에 하고 이거 보시고 괜찮으시겠어요? 거기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방송하는 거 보셔도 괜찮겠어요? 네. 자, 그러면, 시청자들 어떠세요? 이 각도로 방송해도 되겠어요? 방송 마음에 드세요? 좋아요. 오케이, 됐어. 좋대. 갖고 와요.
엄청 무거워. 거기 배터리가 들어있어, 배터리가. 이거 그거 탱크 들어있는. 장난 아니야. 파워뱅크. 오케이. 자, 이 가방은 요 사이에. 배터리니까. 저 세팅 좀. 네, 세팅하세요. 네. 아, 이거 빛이, 저기, 채팅창이 안 보인다. 그거 뭐요? 아니, 괜찮아. 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케이? 자, 마이크 테스트. 자, 여비건님 어떠세요? 여비건님 소리 괜찮아요? 여비건님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마음에 드심? 나 왜 이렇게 콧물이 난대? 에? 아니, 괜찮을 거야. 아니, 괜찮아. 여기 이제 오늘 군항제 자, 그럼 우리 한번 음악이 없어서, 예. 나 이뻐? 소리 좋고 이뻐? 뒤에 검은 치마 여자 완전 이쁘다. 너 나가. 나만 바라보라 그랬지? 자, 이제 시작해볼게요. 아, 떨려. 노란별님. 에이, 그걸 어쩌라고요, 됐어요. 그건 안 주셔도 돼요. 그건, 근데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코트 갖고 오셨죠? 예. 물, 오케이. 저, 오미자물도 있긴 있는데. 예. 아니, 괜찮아요. 예. 쪽팔려.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자. 부끄러워.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손님 없다 그러더니. 어머, 누구실까? 뻥치신 분. 자, 저기 우리 녹화 되고 있나요? 예. 사람 별로 없다고. 꽃도 다 떨어지고 사람 없다 그래갖고. 맘 놓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지금 뒤에. 자, 시작해볼게요. 자, 준비. 녹화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이곳 진해 경화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이십니까? 예, 여기 지금 경화역 팻말 보이시죠? 예, 여기 이 경화역이라는 곳에 지나가시는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관광객분이 기분이 좋게 이렇게 호응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제 앞쪽으로는 이렇게 경화역을 두고 이제 요렇게 쭉 벚꽃이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쪽보다 이쪽 방향이 훨씬 더 벚꽃이 많습니다. 여기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반가워요. 예, 중국에서 오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중국어할라? 아니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중국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예, 말이 안 통하니까. 네,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네. 지금 막 햇볕이 내리쬐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이 진해 여기로 오기 전에 걱정들이 참 많았어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비가 와서 벚꽃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잘 봐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저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화역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망치부인 방송을 예, 저쪽에도 계시고 예,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여기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안 보시는 척 하면서 보고 가시는 분들께 제가 오늘 왜 나왔는지, 네, 또 설명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저는 누구인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TV라는, 지금 우리 벤이 여기 못 왔는데요.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생방송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라는 인터넷 생방송에서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망치 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란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진해가 근데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경화역이라는 곳을 지금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근데 오는 길도 정말 끝내주는, 너무 아름다운, 뭐 이렇게 산 중턱으로 연결된 길, 여기 지금 카메라를 안 잡히는데, 지금 저 산 중턱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다 이 벚꽃을 심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온 도시가 정말 이렇게 이 벚꽃에 취해 있는, 이 벚꽃에 취해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벚꽃과 우리 이곳 오늘이 진해 군항제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진해 군항제에 대한 몇 가지 우리들의 오해가 있어요. 첫째, 벚꽃은 일본 꽃이다. 일본의 국화가 사쿠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벚꽃은 일본 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상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진해에 가장 많이 펼쳐져 있는 꽃은 왕벚나무라는 벚꽃나무인데, 그러니까 벚꽃의 종류가 굉장히 많대요. 벚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막, 와! 하는 그 꽃이 크고 예쁜 벚꽃은 왕벚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왕벚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원산지인 왕벚나무가 진해에 많은 벚꽃나무이고요. 벚나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진해 군항제가 일본군의 유습이다. 일본 해군이 이 군항제를 했던 습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웠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진해 군항제의 기원은 1953년 4월 13일에 이 충무공 탄신일, 그러니까 탄신 즈음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이렇게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제 해군들의 행사로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게 이제 역사가 오래되면서 진해 군항제로 발전해 왔다는. 네, 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그래요. 그쪽은 잘 안 들리세요? 어떡하면 좋아. 예, 그 지금 육성으로밖에 안 들려요. 네네네, 육성으로만 들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해 군항제에 대한, 그리고 벚꽃나무에 대한 잘못된, 네. 네. 그래요. 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긴급한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인증샷 먼저 찍고. 네. 망치. 됐어요? 예, 조금 이따 찍어드릴게요. 예. 망치. 한 번 더 망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드님이 팬이시라는데, 오래 시청하실 수가 없어서 긴급한 팬 서비스 잠깐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분노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진해 군항제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저도요, 진해 군항제를 일본 해군의 유수비로 알고 있어서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벚꽃이 일본 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벚꽃놀이에 막 취해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쾌했는데, 생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네. 이 왕벚나무, 우리가 보고 좋아하는 벚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왕벚나무였다. 그리고 진해 군항제는 일본군의 유습이 아니라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행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왔으니까 진해 군항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망치 부인은 이곳 진해 군항제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속상해요. 많이 속상해. 제가 이렇게 좀 더 일찍 올 걸. 지금 이게 진 모습이래요. 꽃이 다 져서 이래. 그러면 안 졌을 땐 어땠을까? 아마도 꽃이 다 지기 전에 왔다면 제가 안 갔겠죠. 서울로 안 가고, 예, 우리 창동 스튜디오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 안 하고, 방송 접고, 진해에서 계속 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끝나는 날로 날짜를 잡아주신 게 아닐까?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꽃이 다 졌다는데도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이 아름다운 진해, 예, 망치부인이 여기 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망치부인이 진해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 우선 오늘의 이슈, 오늘의 핫 이슈를 먼저 다뤄야 되겠죠. 네, 자, 그럼 오늘의 핫 이슈는 뭘까요? 지금 현재 막 종합편성 채널 종편과 그다음 KBS, MBC, SBS, YTN, MBN 등등 모든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어저께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경남기업의 성환종 회장에 대한 소식으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성환종 회장이 어저께 아침에 경향신문하고 나눴던 인터뷰, 예, 경향신문하고 나눴던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특종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성환종 회장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 거기 메모에 보면 주요 정치인들, 유명 정치인들과 그들에게 건네진 돈이라는 간단한 메모가 그 주머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굉장히 이 모든 언론사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걸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그 뉴스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뉴스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아침에 들은 뉴스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 성환종 회장의 극단적 선택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 지금 계속 그 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들었을 때는 그랬어요. 네. 지금 이제 계속 이 뉴스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 성환종 회장의 극단적 선택은 그러니까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게 그 죽음의 원인이었다. 소리가 너무 크다. 네. 소리가 너무 커. 여기까지 들려. 예.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쵸? 지금 현재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성환종 회장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언론은 왜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걸까요? 예, 한마디로 성환종 회장의 사망을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여기서 마무리하자, 여기서 덮자, 이런 여론을 지금 만들려는 거죠.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그리고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를 이끌어가지 마라, 끌고 가지 마라, 이런 주장을 지금 미디어들이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저께 성환종 회장의 그 행방불명 및 그 극단적 선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분들이 많이 기억했던 인물이 바로 유병언 회장이죠. 예, 이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소위 작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자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는데 4월 20일부터 모든 언론이 이 문제는 유병언 탓이다. 유병언만 잡으면 된다. 유병언이라고 2달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유병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막 방송을 할 때 우리 온 국민은 유병언을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검찰이 체포한 상황에서 그 유병언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다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병언을 한 달 동안 잡아 넣지도 않고 방송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유병언을 잡으러 갔더니 유병언이 사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병언이 행방불명이 된 채로 또 한 달 동안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밀항을 했네, 어쨌네, 온갖 추측 보도를 하면서 유병언 뉴스로 2달을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그런데 나중에 결국 유병언은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병언의
현상 수배, 예, 전국의 이제 수배자 그 정보에 의하면 키가 165cm라고 그랬는데 발견된 시신은 160cm. 예, 그래갖고 그 부분을 갖다가 갑자기 수배 전단을 바꿨죠. 예, 수배 전단에는 유병원은 165cm라고 전국에다 보도해 놓고, 발견된 시신이 160cm니까 유병원의 키를 바꿨어요. 예, 키를 바꿔갖고 160cm였다. 그 다음에 그 치과 기록, 예, 이 치과 기록도,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하고 다르지만 맞다라고. 그러면서 이 유병원 시신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방은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시신의 키가 좀 줄고 치열이 바뀌었어도 우리는 믿는다. 유병원 시신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분노하셨던 기억이 문득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유병원 사건으로 사실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발생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발생시킨 그 가해자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유병원 시신과 더불어서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예,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세월호 문제에 물타기에 들어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우연이겠지만 지금 아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작년 겨울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외교에 대한, 예, 자원 외교 비리의 그 피해 규모가 작년 겨울부터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밝혀진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외교 비리의 양이 현재 100조 원을 능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게 현재 우리나라의 3공사, 그러니까 가스공사, 석유공사, 그다음에 광물자원공사인가 자원광물공사인가, 예, 그래서 광물공사까지 해서 3개의 공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외교에 투입한 돈이 현재 27조 원이고 이게 지금 거의 회수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국제 규약 때문에 앞으로도 34조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돌아올 게 없는 자원 외교에다가 쏟아 부어야 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청문회로 불러야 된다.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 여론은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켜야 된다. 이게 중심 여론이에요. 자, 이렇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과 여당이 지금 이제 2달 동안 계속 싸워온 내용이 뭐였냐면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부르고 싶으면 문재인도 불러라. 문재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이 자원 외교에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을 부르면 이명박 대통령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 현재 새정치연합의 대표는 그 당시에 이 노무현 정부의 자원 외교하고는 무관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명박 증인 못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좋다. 그럼 내가 나갈 테니까 이명박 나와라. 문재인이 자원외교 나갈 테니까 이명박 나와라 라고 얘기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새누리당에서 문재인하고 이명박은 급이 다르다. 문재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이명박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동급으로 놓고 같이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뭉개고 있는 상황. 그때 이 성완종 회장이 중심 타겟으로 떠오릅니다. 예, 중심 타겟으로 떠오르면서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그 모든 자원외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성완종 회장에게 물어서 이 경남기업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어떤 국가 지원을 받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또 뭐냐? 이 돈이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정부가 추진한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을 받아서 수익금을 남기면 이자를 대폭으로 걷고 많은 양의 이자를 걷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너희가 이 사업에서 실패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몇천억이었어. 그 몇천억의 돈을 그런 식으로 불법 대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경남기업이 그 불법 대출을 받아서 그 중에 돈 몇백억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친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막 몰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완종 회장만 잡아 넣으면 구속 기소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외교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마치 해결되는 것 같이 그렇게 성완종으로 몰아갑니다. 유병원으로 몰아가듯이. 그러다 갑자기 성완종 회장이 그저께 기자회견을 하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친이계가 아니다. 친이명박 사람이 아니라 나는 친박근혜다. 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도가 안 나와. 예, 미디어에서 그 부분 나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다 라고 외쳤는데 그게 중심적으로 보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어저께 그 유서를 써놓고 성완종 회장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행방불명이다 라는 뉴스가 아침부터 막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완종 회장이 저녁 때, 그러니까 오후죠. 오후 3시경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이 되면서, 그러자 일제히 미디어에서, 일제히 언론이, 이번 문제는 검찰의 과잉수사, 검찰의 표적수사가 원인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성완종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보도를 일제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럼 왜 성완종 회장은 자기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다 라고 외쳤을까? 그리고 어저께 집을 나서자마자 오전에 유서를 써놓고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경향신문하고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나는 김기춘에게 10만 달러 줬다. 그리고 허태열, 친박 핵심 허태열에게 7억 원을 수차례에 걸쳐 준 적이 있다. 라고 경향신문에다 단독 인터뷰를 던집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에 메모지에다가 현재 이완구 총리, 이번에 부패와의 척결, 성완종 회장을 정조준했던 이완구 총리에게도 자기가 정치 자금을 줬다라는 그런 메모를 남겨놓고 지금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 때 JTBC 뉴스에 성완종 회장의 변호인이 JTBC 뉴스에 나타났어요. 손석희 뉴스에 직접 나타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런 변호사가 그 자리에 그냥 나온다? 성완종 회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이거는 지금 성완종 회장 측에서 언론에 변호사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뜻이에요. 언론에다가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얘기하겠다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정상적인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왜 성완종 회장은 친박 핵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 이걸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 혹은 어떤 대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는 어떤 정권 차원에서 찍어놓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기업의 오너들이 자기 기업의 자기 가족의 지분을 지키는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한 적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을 수사할 때 기업을 수사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 기업의 수사를 해서 이 사람이 비리가 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중분해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법적으로 자기가 불리하다라고 느끼면 유죄가 확정될 것 같다라고 느끼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모든 수사를 종결시킨 예가 있습니다. 물론 성완종 회장이 그런 목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다만 과거에 대기업 오너들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친이 친박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다. 이런 멘트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한마디로 지금의 현 정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 왜 이 성완종 회장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느냐? 요 배경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지지율 조사를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예, 주로 이제 오래된 주택에 살고 계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한 일반 전화. 그러니까 소위 옛날에 지역번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번호 가령 여기면 뭐 054다. 그러면 054에 땡땡땡땡땡땡. 요거는 일반 전화예요. 그런데 이 일반 전화가 불과 몇 년 전에 KT에서 대대적으로 전환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전화로 바꿔라. 인터넷 전화로 바꾸면 그 뭐 기본 요금을 낮춰준다.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통신사들이 인터넷 전화로 바꾸라고 뭐 휴대폰을 바꿀 때 인터넷 전화 하나를 개설을 하면 뭐 깎아주고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일반 전화는 거의 사용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일반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일반 전화를 사용하는 분들은 뭐냐면 인터넷에 잘 접속하지 않는 노년층들이 주로 일반 전화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젊은 세대의 부부들은 이 일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은 일반 전화를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왜냐? 일반 전화는 서울 02, 경기도 031, 인천 032,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여론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일반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일반 전화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거 경남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화를 쓰는 젊은 부부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젊은 부부 중에 일반 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지금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 분들이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인분들은 주로 뭘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느냐? 종합편성 채널, 하루 종일 종합편성 채널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A, TV조선, MBN 이런 걸 막 틀어놓고 있어요. 그럼 막 노인분들 재밌으라고 막 아주 자극적인 보도를 하거든요. 그럼 심심한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그걸 틀어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근혜 대통령 잘한다라는 얘기를 본 노인분한테 전화가 뛰고 와. 아, 박근혜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0%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 모바일하고 같이 하게 되면 지지율이 30%대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9%, 28%까지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많은 공약을 했지요. 무상복지, 여러분은 낳기만 하십시오. 정부가 키워드립니다. 뻥이었죠. 그 다음에 중증 4대 질환, 각 가정이 책임지기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100%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것도 뻥이었죠. 그거 특징비 그냥 다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상급식을 전 모든 학생에게로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뻥이었어요.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인분들에게 노인연금을 지급해야 2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문재인 후보가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땐 그게 안 된다. 우리가 민주당에서 계산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국가 예산으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묻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주일도 아니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결국 당선됐어요. 그러나 당선이 된 뒤에 바로 입장이 바뀌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씩 주겠다던 노인연금은 현재 그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20만원이 나와요. 대신 생활지원금 20만원 깎았어요. 원래 20만원 정도 받고 계셨던 노인분들이 20만원을 더 받으면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찍어줬는데 20만원 노인연금 가난함이 입증이 돼서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노인연금 20만원 드립니다. 그래놓고 생활보조금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줬다 뺏는 그 노인연금이 돼버렸죠.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노인연금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2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노인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총 맞아 죽은 불쌍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리로 참았습니다. 거기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와서 고개를 깊이 숙이면서 국가에 돈이 없다,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가 옛날에 조국을 지키면서 피땀 흘려 전쟁도 하고 일본군에게 싸워서 나라로 되찾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다는데 우리가 그까지 몇만 원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서 참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에 돈이 없는 이유가 밝혀진 거예요. 돈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자원외교로 100조 원. 이명박 대통령의 방위산업 비리로 100조 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비리,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이 42조 원. 이명박 대통령이 까먹은 돈이 수백조 원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자, 이렇게 되자 작년 가을부터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어르신들이 이명박 왜 안 잡아넣느냐? 그런 얘기가 한참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여론이 뭐예요? 정윤회 스캔들.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라는 분의 스캔들을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주도해서 정윤회 스캔들을 계속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하라는 국민 여론을 정말 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제가 여성으로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인 인간에게 이 대한민국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행하고 있는 정윤회 스캔들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여자나 남자나를 떠나서 또 이 사생활을 떠나서 그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로 평가받아야지, 정치를 못해도 정치 잘했다고 뻥을 치고 그런 보도를 해놓고 실제로 확인이 안 된 미확인 사생활을 가지고 그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건 제가 볼 때 언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이 바로 주도하는 채널A, TV조선은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게 제가 오늘 분명히 밝히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물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죠. 이 정윤회 스캔들, 요 정윤회 스캔들의 또 다른 면은 뭐냐 하면, 사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죽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정치 혼란에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80년 광주항쟁까지 연결되는 무지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박정희 대통령 측근끼리 일으킨 권력투쟁이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측근끼리 일으킨 권력투쟁 때문에 대통령이 총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광주에서 정말 수백 명인지 수천 명인지가 총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을 우리 민족은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정윤회 스캔들을 보면서 이게 뭐 그 종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추잡한 스캔들이 아니라 이거는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과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정윤회 사이의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달리 있는데 지금 박지만 정윤회가 서로 권력투쟁을 하면서 나라 꼴이 우습게 됐다. 이게 또 지지율이 떨어진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측근의 권력투쟁,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요게 두 개가 합쳐서 50%라면 50%의 더 큰 이유는 뭐냐?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어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냐? 경제 문제였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다시 경제 규모 11위로 올랐으면서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1인당 GDP 2만 불 시대를 살게 됐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 CEO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찍어준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하고 서민들을 먹고 살게 해줄 줄 알고 찍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5년 내내 사기만 치다 갔어요. 그런데 이명박과 달리 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신뢰감이 있다. 그렇게 싸구려로 얘기하지 않고 천박하지 않고 그래도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공주처럼 그 교양 있는 수업을 했으니 자기 말에 책임을 질 거다. 그런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오기 전에 후보 시절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노동자들과 화해하겠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제주도에 가서는 제주도의 4.3 항쟁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 뭐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았던 많은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그 안타까움을 전한다. 이러면서 정말 이 자유와 인권과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 것처럼 대통령이 공약을 세우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이승만 때는 우리나라가 김일성의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요. 1인당 GDP가 북한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이승만 정부에게 뭐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원조해 줬는데 그걸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 그걸 돈 받고 팔았어요. 국내 설탕이나 국내 밀가루 가격이 뭐 100원이다. 그러면 그걸 90원에 파는 거야. 그래서 국내 밀가루 회사 설탕 공장 망하게 하고 그걸 그 무상으로 받은 걸 팔아서 자기 정치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다가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혁명으로 쫓겨나서 하와이로 도망가서 죽은 게 이승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펴니다. 그 경제정책이 뭐였냐면 1차, 2차,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4차까지 세워요.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하고 네 번째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다가 김재규의 총탄에 이 인생을 끝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1, 2차 경제개발 계획을 하면서 뭘 했느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제조업을 만들어냈어요.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의 그 섬유전자산업, 그게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전문 용어로 노동집약적, 한마디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일자리를 대구 경북 지역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경남 지역은 이게 지형상 굉장히 수심이 깊어집니다. 이게 서해안하고 남해안 남해안 중에서도 이 동부 남해안은 수심이 깊어요. 수심이 깊다는 건 어떤 얘기냐? 바닷가에 수심이 깊으면 큰 배를 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남동임해 공업지대를 수출항으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만든 물건을 이 남동임해공업지대 수출항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한다. 이런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 바람에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급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고도성장을 하게 되죠.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쫓아낸 윤보선 대통령 때 이미 그 IBRD라는 세계 경제개발 부흥은행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경제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보고서로 보내준 거예요. 그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게 5월 초였고 5월 초에 그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5월 16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훔쳐서 마치 자기가 계획서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경제개발했던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이제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안타깝지만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를 해서라도 일본의 차관을 빌려왔어야 됐다. 그래서 그 돈으로 경제개발했다. 다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뻥이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밝혀진 그 자료에 의하면 당시 케네디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만, 그 다음에 뭐 싱가폴, 그리고 또 일본, 뭐 이런 몇 개의 나라에다가 집중적인 경제 지원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자본을 지원을 한 거예요.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나라들이, 왜냐하면 이게 대만, 중공하고 맞붙어 있죠. 그러니까 맞닥뜨려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로 그 위에 북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싱가폴도 그 옆에 베트남 때문에 위기가 있잖아요. 싱가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어. 하여튼 그래서 대만, 싱가폴, 우리나라, 일본 이 4개 나라에다가 집중적으로, 홍콩도 있어. 요 5개 지역에다가 해외 자본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게 하고, 그 공장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돈을 벌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했던 건데, 이걸 우리 온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온 국민이 이게 꼬박 속았을까요? 대한뉴스, 그 당시에 온 나라에 이 영화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류 영화관이 있었고 2류 영화관이 있었고 3류 영화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면 단위까지 천막극장이라는 게 와요. 그럼 이 천막극장은 단 몇백 원으로 영화 3편 정도를 보여주는 그런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문화 행사가 극장이었어요.
그런데 극장에 가면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대한뉴스를 봐야 돼. 그러면 그 대한뉴스에 뭐가 나오느냐? 대한뉴스에 막 박정희 대통령이 농번기에는 막 무릎까지 바지를 걷고 모내기 하는 장면, 가을에는 추수하는 장면,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그 작업복을 입고 그 커다란 기계 앞에 가서 막 지시를 해요. 쫙 지시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농민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어메, 우리 대통령이 똑똑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큰 기계들에게도 지시를 내리는구만. 그 큰 기계들에서 안 들려요. 예, 안 들려. 그냥 사진 찍은 거야. 나도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농촌에서 막 모내기나 막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걸리를 그 양은 그 그릇에다가 막 벌컥벌컥 마셔. 그러면 막걸리가 막 흘러. 와, 섹시한 대통령. 막 그 농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대통령. 꼬박 속아가지고 내가 대통령 죽은 다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 솔직히 태어났을 때 내가 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79년까지 생전에 대통령은 박정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 대한민국 대통령은 종신제인 줄 알았어. 왕인 줄 알았지. 하여튼 좌우지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뉴스로 뻥을 치면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그런 집단 최면을 걸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뭐 케네디 대통령 때 그런 정책이 주고받았는지 얼마 전에 밝혀진 거야. 우린 다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것,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갑자기 대한민국에 보릿고개가 사라져. 보릿고개가 사라지면서 이 농촌도 다 먹고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 서민들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 경제 환경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 큐에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딱 찍어준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그 댓글을 달았다라는 얘기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이 처음에 자기 국정원 여직원 아니다라고 그러고 뭐 국정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 이것도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좌지간. 그러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준 이유는 경제를 살려라 이거였죠.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그 말을 믿는 척 한 거예요. 믿고 싶었죠. 설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하겠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거짓말하겠냐? 그래서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느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텔레비 나와서 그 말을 할 때 수천 개의 증거가 발견됐었어. 그런데 그 증거를 경찰이 조직적으로 삭제했다라는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16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그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증거는 없다고 나왔지만 이란 단정적 표현을 썼는데요. 그때까지 어떤 뉴스에서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보도는 언제 나왔느냐? 그 대통령 연설이 끝나고 1시간 뒤 밤 11시에 서초경찰서장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지 않았다라는 뒷북 보도를 합니다. 그게 최초 보도예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슨 근거로 그 당시에 이 서초경찰서에서 아니지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경 사이버 수사대가 이미 증거를 수천 건 발견했다가 삭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고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입 닫고 있죠.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문재인 후보가 강간범들이나 쓰는 방법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을 하고 죄 없는 여직원을 뭐 감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선거법상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 나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분명히 달았는데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그 다음에 문재인이란 상대 후보에 대해서 강간범이나 행하는 등등의 표현을 쓴 거는요. 선거법상 그 허위 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는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이 돼요. 허위 사실 유포 후보 비방. 그러면 징역 8개월 이상형에 처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기소되지 않았어요. 왜? 대통령 선거는 한 달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기소해야 되는데 한 달을 넘겨서 이게 국정원 여직원의 증거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공소시효를 넘긴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어요. 내가 살인범이다. 그 살인범이 자기가 옛날에 살인을 해놓고 공소시효를 넘긴 다음에 막 책을 쓰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공소시효를 넘긴 살인범은 살인범일까요? 아닐까요? 살인범이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겼지만 분명히 불법 선거운동을 저지른 선거사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그 2013년 여름에 다 밝혀졌어요. 2013년 6월 12일에 그 당시에 최동욱 검찰청장이 그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김용판 서울시 경찰청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그 둘을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그 의견 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철저히 반대한 거예요. 왜? 만약에 그 둘을 구속 수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사범이라는 게 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뭘 했냐? 최동욱 총장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 요게 채널A TV조선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정말 최동욱 총장에게는 숨겨진 아들이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증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최동욱 총장은 그 숨겨진 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최동욱 총장의 주장은 뭐였느냐? DNA 검사하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숨겨진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의 DNA 갖고 와라. 내 DNA랑 대조해보자. 라고 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채널A TV조선에서는 그 DNA 검사를 하자는 최동욱 총장의 주장을 아동학대다. 어떻게 아이한테 강제로 DNA를 채취하느냐. 여러분 우리 요즘에 다 텔레비 드라마에 봅니다. DNA를 강제로 애를 막 붙잡고 이빨이라도 하나 뽑아야 채취하는 게 아니에요. 칫솔 하나만 있으면 DNA 채취합니다. 빗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칫솔에서 아주 작은 살점 하나만 있어도, 이에서 표피 하나만 있어도 DNA 검사됩니다. 그런데 무슨 어린아이의 인권 침해라고 그러면서 DNA 검사를 절대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검찰과 종편이 최동욱 총장이 혼의 자식을 가진 걸로 자기네들이 정황상 결론 지었어. 정황상. 결론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최동욱이라는 검찰총장을 그렇게 철저히 모욕적으로 짓밟아야 됐을까요? 바로 국정원의 댓글 범죄를 철저히 밝혀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국민들이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최동욱 총장에게 막 누명을 씌우고 있던 시점 7월 3일 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이 저지른 그 범죄 기록이 모두 발각이 됐어요. 그 범죄 기록 중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그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DC 인사이드라는 곳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쓴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DC 인사이드에서 쓴 글을 네티즌들이 모두 찾아냈어요. 그 찾아낸 중에 한 인터넷 방송인의 10살짜리 어린 딸을 걸어놓고 그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2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지 엄마처럼. 나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운동권 애들에게 조낸 대주고 이 한마디로 성적으로 이렇게 섹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조도 안 먹겠다. 이런 식의 댓글을 다룬 게 발각이 됐어요. 그 인터넷 방송인이 접니다. 제 어린 딸 10살짜리 제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국정원 여직원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라는 것을 제가 2013년 7월 3일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여직원 좌익효수를 처벌하라고 국회 앞에서 머리를 제 손으로 깎으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국정원에서 그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자꾸 국정원 직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벌해라. 국정원 여직원인지 아닌지 밝혀내라. 그리고 저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것까지 발견됐어요. 여기에서 그 김하영이라는 여직원도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했고, 또 하나의 국정원 직원이 뭐 전라도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국정원 직원도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썼다는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전라도 국민들은 다 죽여야 된다는 둥,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하는 이 여자 방송인의 어린 초등학생 딸의 사진을 걸어놓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댓글을 달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을 처벌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국정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은 원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국가정보원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간첩을 잡고 국가를 보호하는 게 주요 임무예요. 자, 그럼 우리 국정원이 그 뒤에 저지른 일이 무엇이냐?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간첩이 있다 그러면서 공무원 간첩의 증거를 찾아옵니다. 중국에서 공무원 간첩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간첩질을 했다라면서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자, 이게 국정원에서 자기 방폭입니까? 지금 방폭되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내가 이 국정원 얘기하니까 지금 방폭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정원, 과연 그러면 국정원은 이 조국의 안보를 위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국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간첩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서류를 떼왔다. 이걸 대한민국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서류 가짜다.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간첩 증거 자료가 조작됐다라고 중국 공안에서, 중국의 정부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그 서류 조작한 놈 내놔라. 그거 중국의 중범죄다. 중국에서 그런 짓 하면 사형당해요. 아시죠? 범인을 내놓으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뭐가 거짓말인지 아니다 말 장난하다가 결국은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진짜로 간첩 증거는 안 잡고, 간첩 증거를 조작하면서 죄 없는 시민의 딸을 성폭력 범죄로 부추기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국정원, 지금 국정원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엄격히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댓글 범죄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모두 승진시키고 그 댓글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모두 유임시켰으며 도리어 예산과 조직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박근혜 정치는 만사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요? 인사가 만사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훌륭한 장관들을 뽑았을까요? 이루다 적을 수도 없어요. 장애를 딛고 입지전적인 인간 신화를 만든 사람이라 그러면서 판사를 판사 출신을 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동산 투기하고 자식들은 군대 불법으로 안 가고 그게 들통이 나갖고 총리 그만뒀죠.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통일부 장관은 통일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딱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해수부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은 자기의 주식을 정부에다가 백지 신탁해야 된다. 싫은데요? 그러면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요, 막 삿대질 한 적 있어요. 그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이걸 발목을 잡고 있다. 막 삿대질하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게 사과인지 삿대질인지 아직까지도 의혹인데, 좌우지간 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IT 산업을 운영했던 벤처기업가이면서 CIA와 일을 했던 유능한 인재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고 난동을 피웠어요. 그래갖고 야당이 반대하다가 막 언론이 욕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해 그랬어요. 그래서 청문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마누라가 웁니다. 그러면서 미국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후보의 부인이 소유한 건물 지하에서 성매매를 했던 거야. 그게 들통이 나서 그게 청문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마누라가 웁니다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였어. 그 정도까지만 했어도 괜찮지. 그 언론인과 정치계에서 전부 다 반대했던 윤창중이라고 그런 사람을 자기 대변인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을 피운 거예요. 모두가 반대했죠. 기어이 윤창중을 대변인으로 시켜갖고 미국에 저기 정상회담하러 갔는데 아유 벗었어. 벗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별명이 윤반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인턴 미국인 인턴에다가 한테 막 빤스 벗고 덤비는 바람에 최초의 저기 정상회담이 그냥 빤스 외교가 돼버리는 바람에 짐도 못 싸고 도망갔잖아요.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이지.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뒤에 하여튼 너무 많아갖고 국방부 장관 그때 김정은이 애견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 아니에요. 개 아니고 김정은이 니은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라고 딱 지명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핸드폰 꼬리에 박정희, 유경수 이렇게 딱 그 사진을 오려붙여 갖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할 자격이 있느냐? 많은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고집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장군으로 예편을 한 사람이에요. 별 달고 예편을 하면 우리나라의 법에 어떤 게 있냐? 준전시 체제에는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곳을 국방부에 보고를 하고 대기를 해야 된답니다. 혹시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장군 출신의 이 국방부 장관 후보가 어떻게 했냐? 연평도 피격 당시에, 천안함 피격 당시에는, 군부대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골프를 치고, 연평도가 피격을 당해서 준전시 체제였는데, 그때 일본 온천 여행 갔어.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야.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이 사람이 결국은 외국의 무기 회사의 브로커였다는 게 들통이 났고 부당한 아주 지저분한 주식을 소유했다는 것까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 장관이 그만두게 되지요. 기타 등등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3년에 인사 참사는 거기까지. 그럼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정홍원 총리가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홍원 총리를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총리 후보로 안대희라는 사람을 딱 꽂기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청년 결백의 상징이라는데 알고 보니까 전관예우로 몇 달에 16억을 벌었다.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야! 청년 결백이 저러냐? 일반 서민들은 1년 뼈 빠지게 일하고 2천만 원도 못 받는데 단 몇 달 만에 16억이 말이 되냐? 그게 2달인가? 몇 달 안 됐어요. 그래갖고 그 안대희 총리 카드가 그냥 또 박살이 나요. 그러자 이번에는 문창극이라는 문창중이었나? 문창극? 문모 씨라는 언론인을 총리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연설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나라가 쑥대밭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별명이 문참극이었어요. 총리 후보가 아니라 이건 참극이다. 그렇게 해서 총리를 2명을 후보로 냈다가 둘 다 안 됐어. 그래서 정홍원 총리가 그냥 눌러 앉습니다. 그래서 나온 별명이 뭐였냐면 아나바다 총리. 아까 나간다고 그런 총리였는데 바꿀 총리가 없어서 다시 쓰는 총리. 그래서 아나바다 총리 정홍원으로 오다가 얼마 전에 이완구 총리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완구 총리가 충청권을 대표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총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완종 회장님 주머니에서 딱 이름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아주 관심이 큽니다. 좌우지간 성완종 회장의 죽음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물론 무엇보다 컸던 건 세월호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물론 그 배가 침몰하는 건 정부 책임이 아니에요. 하지만 배가 침몰한 이후에 보여준, 배가 기울기 시작한 다음에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전혀 구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그 뒤에 정부가 한 일은 조직적으로 국회의원까지 동원을 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국민 77%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 64%는 정부가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이명박 자원 외교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척하면서 성완종이라는 한 사람을 타겟으로 희생양 삼아서 이명박 자원 외교를 전부 다 이걸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성완종이라는 회장이 죽으면서 나는 친박이다!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 지금 아마도 그 성완종 회장의 유서가 가족들에게 있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성완종 회장의 유족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건 계속해서 정부가 경남 기업과 이 자원외교 수사를, 경남 기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면 친박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더 까겠다. 이런 일종의 협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언론들이 더 이상 이 경남 기업에 대한 수사 가리수에서 알립니다. 진해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독꽃나무를 흔든다거나 독꽃나무 가지를 꺾는다거나 독꽃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진해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 독꽃나무를 흔든다거나 독꽃나무 가지를 꺾는다거나 독꽃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TV 직원이 사라졌어요. 벚꽃나무에 올라간 사람 아무도 없구만. 예, 우리 방송에 대한 우리 방송을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 방송을, 어떤 이유로든 방송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안내 방송 하려는 거겠죠? 저기 2번호예요. 맨 첫 번째 번호. 맨 위에 번호. 예. 이제 망치부인 방송이 좀 셌나 봐요. 예,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방해가 들어오는군요. 뭐 그렇다 해서 망치부인이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덕분에 물 마시고 쉬었어요. 예. 물 마실 기회를 주신 관리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관리인을 자극해서 예, 물 마시고 쉴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네. 내가 4시까지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4시 반까지 해야 되겠네. 방송에 한번 나와서. 내가 4시까지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방송으로 한번 방해가 나와서 30분 연장할게요. 예, 우리 정우상가에 계신 님들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나는 안 건드리면 그냥 가. 근데 내 방송을 방해하면 계속해. 감사합니다. 네. 안내방송 한번 나왔으니까 30분 연장? 4시 반까지? 콜? 또 한 번 나오면 5시까지? 아니면 나 여기서 끝까지 갈 수도 있어. 작작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자원외교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총리가 이명박 자원 비리를 수사하는 척 하면서 성완종에게로 막 몰고 갔는데 성완종 회장은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건드리면 친박 정치인들에 대한 비리를 까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망치부인의 추측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언론은요, 일제히 이번 성완종 회장의 극단적 선택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란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자, 요런 얘기도 내가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내방송에 나와서 합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대기업입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언론의 최대 주주는 그 대기업이고요. 자, 이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그 대기업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기득권 세력,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언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기득권 세력에게는 크게 두 층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때,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 군부를 통해서, 우리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경찰이 왔네요. 네, 경찰이 왔으니까, 뭐 상황을 해결해 주겠죠. 아마 망치분의 방송에 자극을 받은 군복 입은 어르신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크게 두 계층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부터 그 독재 체제에 협조하면서 권력을 나눠 가졌던 군부 독재 세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 김영삼 이후에,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군부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의 권력자들이었거든. 그 당시에 이 군부 독재에 협력하면서 권력을 키워갔던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김영삼이 집권을 하면서 만들어진 대기업 세력. 이 대기업들이 점점점 권력을 키워서 김영삼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 나올 때, 김대중 대통령이 나올 때 정주영이 대표로 나오잖아요. 정주영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이 대기업이 정치 권력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나중엔 결정적으로 어디랑 합치냐면 대기업과 언론이 합친 거예요, 힘을. 그래서 여러분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걸 만들 때요.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 때 그 종합편성 채널 허가를 받으려면 자기 자본이 3천억인가 있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TV조선이나 채널A를 만들 때 그 3천억이라는 자기 자본을 뜬금없이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 대재벌들한테 그걸 각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든 게 TV조선하고 채널A예요. 이거 언론보도에 나온 거예요. 찾아보세요. 언론보도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언론의 대주주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기업은 소위 이명박 친이, 그러니까 친이계는 소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권력층이고, 친박,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만들어진 군부 권력, 군부 독재 권력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이 친박의 전쟁이라는 건 결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권력과 군부 독재를 중심으로 한 권력의 권력 다툼인 거죠. 누가 짱 먹을 건가. 그런 와중에 지금 그 성완종 씨는 친이냐 친박이냐, 우리 그 검찰에서는 친이의 핵심이라 하면서 막 수사를 했는데 아니다, 나는 친박이다, 그리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그러면서 언론이 모두 일제히 지금 이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수사를 종결해라, 압력을 넣고 있어요. 결국 누구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게 목적일까요? 지금 언론 보도의 목적은 성완종 회장의 목적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의 MBC, KBS, SBS, 그리고 MBN, 채널A, TV조선 일제히 성완종 회장의 죽음은 무리한 검찰 수사다라고 보도하는 목적은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야? 이명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죠.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 외교에 대해서 계속 비리 수사를 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덮어라. 여기서 덮어라. 그 목적으로 지금 성완종 회장의 그 사고를, 그 불행한 죽음을 이용해서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니까 여기서 덮으라는 그런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웬 듣보잡 야구 선수가 일베다, KBS 뉴스 보도에 무슨 일베 자료가 나왔다, 그리고 뭐 연예인들이 뭐 프랑스에서 뭐 비싼 호텔을 갔다, 그 다음에 또 뭐 김연아가 다시 재결합을 했다. 아니, 연애 한두 번 해보나? 연애하면 원래 헤어졌다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이슈인 것처럼 그냥 뉴스 도배질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연예인 스캔들 막 이젠 막 살포를 해. 막 살포를 해. 그래갖고 국민들이 중요한 뉴스를 찾아보지 못하게끔 그들은 유도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뭘 봐야 된다? 이명박 자원외교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자원외교만이 아니에요. 4대강 비리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4대강 때문에 그 물을 정화시키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지금 몇 천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경남 지역, 제가 조금 이따 정우상가에 가서 이야기할 내용이지만 여기서 가볍게 맛보기로만 얘기하자면 강남은 무상급식입니다. 강남은 무상급식, 경남은 유상급식. 네. 다시 한번 강남은 무상급식, 경남은 유상급식. 경남,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 도민들이 강남 사람들보다 잘 사나요? 강남 사람들보다 경남 사람들이 잘 살아서 돈 내야 되나요? 뭐 공짜 밥을 주는 거 거지 근성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럼 강남은 다 거지만 사는군요. 강남은 거지들만 살아서 거지 근성을 위해서 무상급식?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이거 왜 합니까? 지금 홍준표 지사가 처음으로 박수 받았어요. 무상급식 얘기해갖고 박수 받았어. 사실 내가 오늘 그 얘기하러 왔는데 네. 이 왜 경남에서 왜 무상급식 없앴습니까? 사실 이게 의무급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는 이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 중에 교육권이라는 게 있고 교육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무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연령의 청소년에게 의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인들 뭐예요? 의무병이죠. 의무병으로 가서 군역을 집니다. 돈 있는 군인들은 돈 내라. 그럽니까? 부잣집 자식들은 돈 내고 밥 먹어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의무병 제도이기 때문에 의무사병들에게 밥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의 의무예요.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돼. 물론 다른 나라에서 안 주는 나라들 있어요. 국가에서 무슨 밥을 주냐? 애들의 알러지도 있는데 왜 밥을 주냐? 대신 30만 원씩 양육비를 줘요. 애 하나당 만 19세까지 30만 원씩 양육비를 줍니다. 먹고 싶은 거 사오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청소년들에게 돈 줘요? 안 줘요.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게 30만 원씩 양육수당을 줄 수 없다면 밥 한 끼라도 애들이 눈치 보지 않고 먹이게 해달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무급식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급식이라는 말을 무상급식이라고 맨 처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한다 이러면서 난동을 피우면서 서울시에서 시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졌는데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으로 내는 돈이 얼마? 230억입니다. 2천억도 아니고 2조 3천억도 아니고 230억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의무급식, 무상급식을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서울의 우리 어르신들은 서울 지하철을 탈 때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모두 무임승차랍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노인분들의 무임승차로 쌓이는 적자가 2,900억이에요. 290억이 아니라 2,900억. 지하철 하나를 노인분들이 무상으로 타서 생기는 적자가 2,900억입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지사가 모델로 삼았다. 롤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울산시에서 무상급식할 돈이 없다. 그래서 무상급식 중단을 선포했답니다. 먼저. 자, 그럼 울산시는 정말 가난할까요? 울산시는 5,130억 원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드는 예산을 책정해두고 있답니다. 5,130억짜리 자전거 도로 놓을 돈은 있지만 230억에 무상급식할 돈은 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거기다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의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 복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홍준표 지사는 어르신 복지를 중시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경남 지역의 가난한 도민들이 이용하던 요양병원인 진주의료원 그거 왜 없앴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가난한 노인분들의 복지를 생각했다라면
진주의료원에서 장기 요양하고 있던 가난한 노인분들 왜 내쫓았습니까? 강제로 내쫓아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자, 홍준표 지사는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중단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경남도에는 돈이 없을까요? 여러분, 경남도에 예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멀쩡한 도로 까디집는 예산, 떡하면 건설을 해요. 그냥 멀쩡한 길을 계속 새로 깔아. 왜 그럴까요? 예, 이게 경남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합니다. 건설 예산은. 왜 그러냐? 해마다 전국적으로 이 연말이 되면 멀쩡한 도로를 까 뒤집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설이 가장 커미션이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먼저 원청이 건설을 따내요. 정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거 자기가 공사 안 합니다. 하청을 줘요. 자기는 일부 떼어먹고 하청을 줘요. 그럼 하청업체에서 또 일부 떼어먹고 삼청을 줘요. 그러면서 중간에 날아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청업체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이 가장 많이 커미션이 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 예산 중에 불용, 즉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예, 제 남편이 사실 여기 경상남도 사천 출신, 현재 서울시 의원입니다. 그래서 지방 예산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 오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저 경남의 며느리예요. 경남 사천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지방자치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왜 반드시 건설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그건 그 건설 예산을 통해서 빈틈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뭐 홍준표 지사가 그랬다라고 전 단정한 적이 없어요. 예, 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 저는 홍준표 지사가 그랬을 거라고 단정한 적은 없습니다. 물산시장이 그랬을 거라고 단정한 적은 없어요. 예, 다만 그런 막대한 건설 예산들 그걸 좀 줄이더라도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이지 않는 거, 그게 어른의 도리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번에는 파트 2. 그럼 무상급식은 왜 필요한가? 이걸 해볼게요. 예.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 저기 아프리카 TV의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시사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아줌마가 어디서 떠드나 싶을 때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은 아니면 컴퓨터로 아프리카 TV를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사이트가 뜹니다. 거기서 망치부인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뭐 제가 망치부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남편이 망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그 젖소부인 남편은 젖소일까요? 아니거든요. 예. 이 젖소부인은 젖소예요. 예, 부인이 젖소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예, 제가 망치입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파트 2. 오늘의 주제, 무상급식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무상급식 아니죠. 무상급식 아니죠. 의무급식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이라고 부르지 말고 의무급식으로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상급식 하라는데 저놈이 의무급식 하래! 다른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무급식이냐 무상급식이냐 불필요한 논쟁으로 지금 어르신들도 헷갈리고 있어요. 자, 의무급식이든 무상급식이든 저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뭐냐? 차별급식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홍준표 지사의 입장이 뭐냐 하면 왜 있는 집 자식들에게 공짜 밥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있는 집 자식이 군대 갔는데 왜 공짜 밥 줍니까? 또 서울에서 지하철 무임승차할 때 우리 동네에도 집이 아파트가 세 채인 할아버지가 전철 타고 다녀요.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근검절약하시는 분이라 자동차도 있어요. 근데 안 타셔. 기사 월급이 아까워서. 그래서 전철 타고 다니세요. 아파트가 세 채인데 왜 공짜 전철 태워줍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그러면 왜 부자 노인들에게 공짜 지하철을 태워주느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게 보편적 복지라는 말과 선별적 복지라는 단어의 차이예요. 말이 어렵죠? 자, 따라해볼까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자, 그러면 먼저 보편적 복지라는 말이 뭐냐? 부자든 가난하든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공짜로 태워드리는 거, 요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밥을 주는 거, 요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런데 그럼 선별적 복지라는 건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겠다. 요게 선별적 복지예요. 언뜻 들으면 야, 선별적 복지가 효율적이다 싶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왜 있는 사람들에게도 뭐하러 공짜로 줘? 없는 사람들한테만 주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사해 보여요? 그런데 이 말에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내리는 거 보면서 화나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장애인을 전수조사해서 장애인의 등급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은 맞아, 그 사지가 멀쩡한 놈들이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는 거 보면 너무 열받아. 우리는 주차구역이 없어 뺑뺑이 도는데 장애인 마크 딱 달고 내린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장애인 마크 달고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왜 굳이 장애인 등급제라는 걸 했을까요? 자, 여기서 이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복지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급제를 조사를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당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생긴 장애인 복지제도가 장애 1급인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요. 활동 보조인들을 불러서 쓸 수 있는 그 정부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장애인 복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장애인 등급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1급 장애인들한테 1급 장애를 증명하라 그런 거예요. MRI를 찍어서. MRI를 찍으면 사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서류에다가 MRI를 찍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MRI라는 건요, 정확히 어떤 질병이 있어서 찍은 MRI가 아니면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짜리 MRI를, 그것도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MRI를 찍어다 내야, 그런데 MRI 찍어다 내봤자 못 움직인다는 걸 증명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급 장애인들이 대부분 2급 상급으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우리 방 시청자 중에도 혼자서 언어 소통이 안 되고 그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고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활동 보조를 받았던 분들인데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 등급을 재조정한다고 선별적 실용적 복지를 한다고 그러면서 장애인 등급제를 조정한 다음에 어떻게 됐다? 2, 3급으로 떨어져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장애인들이 대량 발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집권 2008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이렇게 급식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담임이 면접을 해갖고 아이가 급식비를 못 내는데 사정이 있다. 그러면 담임의 추천서 한 장이면 급식비 면제 대상이 됐어요.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왜?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그 서민 몰락한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배려를 해준 거였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부에서 새는 돈을 잡겠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아이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에 가난 증명 서류를 내야 돼요. 월세 증명서,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이런 것들. 그래서 가난을 증명하는 12장의 서류를 다 떼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의 처지가 어땠느냐 하면 아버지 엄마가 돈 번다고 지방이나 해외로 나가버리고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관공서의 서류는 언제 뗄 수 있어요? 애가 학교 간 다음에 문 열고 학교에서 오기 전에 문 닫아요. 그러다 애가 어떤 서류가 어디서 뛴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12장의 서류를 못 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12장을 내도 돈 4만 원이 기준금액보다 많다고. 원래 얼마 이하의 소득일 때만 공짜 급식을 받는데 얘가 4만 원 더 받는다고 공짜 급식 대상이 아닌 거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달 반을 고생해서 12장을 냈는데 급식비 면제 대상이 아닌 애들이 속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급식비를 못 내. 그러면 교실 뒤에 얘네들이 급식비를 안 낸 애들이니까 급식 먹지 마라 써붙인 거야. 왜 그랬냐? 학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급식비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적자가 수천억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수천만 원씩 학교별로 적자가 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한테 돈 내고 먹으라고 협박을 한 거야. 그런데 애들이 돈이 있는데 급식비를 안 내나요? 그때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이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다. 급식비 받아서 쟤 딴 데다 써버리고 그리고 급식비 없다고 그러는 거다. 그 한나라당 의원은 잡아가지고 진짜 족을 쳐야 돼요. 왜냐? 지금 급식비는 애들이 돈 들고 가. 우리가 옛날에 육성회비 내고 우리가 옛날에 등록금 낼 때처럼 저 40년 전처럼 애들이 돈 갖다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부모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서 아이의 학교에서 필요한 돈을 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애들이 급식비를 빼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애들이 안 낸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급식비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다. 우리가 의무사병들에게 밥값 내라고 안 하는 것처럼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들에게 적어도 밥 한 끼는 눈치 보지 않고 밥을 주게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아이가 급식비 면제 대상이었어요. 가난해서. 근데 이 아이가 지나가셔도 돼요. 안 나와요. 예, 지나가세요, 어르신들. 예. 이 아이가 가난을 증명하고 얘는 급식비 면제 대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오로지 이제 학교에서 먹는 밥이 다였던 거야. 애가 등치가 컸대요. 밥을 많이 뜬 거야. 얼마나 반가웠겠어. 밥을 많이 떠갖고 신나서 밥을 떴더니 담임선생이 너는 급식비도 안 내는 새끼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뜨니? 이러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얼마나 놀랬겠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래서 반찬을 조금밖에 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반찬이 모자라서 밥을 다 못 먹은 거죠. 그랬더니만 담임이 너는 공짜로 밥 먹는 새끼가 밥을 왜 남겼냐고 애들 앞에서 욕을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본 같은 반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먹고 울며 불며 엄마들한테 잃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선생이 결국 다른 학교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은 다른 학교로 옮겨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온 국민의 선택으로 무상급식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준표 지사는 자기가 지사로 나오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1200억까지인가로 확대시키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제가 그걸 기사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선거에 나와서는 무상급식 예산 확대하겠다라고 개빵을 쳐놓고 당선된 다음에는 쌩까버리는 이 나쁜 습관, 이거 도민 여러분들이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들의 밥 한 끼 뺏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또 다른 권리를 무슨 핑계를 대고 뺏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 소환제.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소환제는 없어요.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그 지역구의 구민들이 너 나와! 그래서 너의 신임을 묻겠어. 너 그만둬. 이게 국민 소환제인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소환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정부에는 주민 소환제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나 도의원이 도민들의 뜻에 반하는 선거 때 나온 공약을 지키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 도민들이 쫓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당선돼서 1년이 지나면 그 주민 소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7월 1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홍준표 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소에서 알립니다. 관광객 여러분 중에 강병석 씨 되시는 분은 지갑을 안전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안전관리소로 이번 건은 홍준표 지사 쪽에서 요청한 거 맞죠? 알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뻐. 고마워요.
지갑을 안전관리소에서 보관하고 초민이 있으니 학생이 휴지를 주고 갔어요. 예. 안전관리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더러워. 아,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알립니다. 창원 문성대학 유아교육과 한태현 뭐 여기 온 관광객 이름을 다 부를 건가 봐. 자, 지금 안내방송이 또 나온 관계로 여기서 5시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4시에 갈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안내방송이 2번 나온 관계로 저분이 제 팬인가 봐요. 여기 진해역에서 1시간 더 방송하라고? 네, 여기서 제가 4시까지만 하고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4시 반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내방송이 또 나왔어요. 5시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자, 그럼 하던 얘기 좀 아까 너무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콧물이 너무 나와갖고. 예. 자, 이 무상급식 이야기. 예. 그 홍준표 지사는 자기가 선거로 나왔을 때는 급식비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지사가 된 다음에 쌩 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쌩 깐 게 왜 그러냐. 주민 소환제 안 될 거다. 옛날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투표가 무산됐어요. 그 투표 정족수가 안 돼서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자기를 주민 소환하겠다는 것도 정족수가 안 돼서 무산될 것이다라는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지 말란 투표를 하자 그런 거야. 그래서 정족수 미달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서울 시민들이 무상급식을 선택한 거야.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없애겠다. 그런 자기에 대해서 불신임 투표를 무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경남도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지사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그냥 두실 겁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조언해 드리자면 이게 지금 경남도민이 한 270만 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경남도민의 20만 명이 서명을 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면 54만 명이 그 서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54만 명을 어디서 모으지요? 자, 5만 4천 명의 그 분노한 경남 시민을 모으세요. 제가 볼 때 우리 학부모님들만 해도 5만 4천 명은 될 것 같아. 경남도의 학부모님 5만 4천 명이 서명용지 10장짜리 서명용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10장에 10명의 이름만 채우면 54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뭘 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경남 도민분들 아이들의 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예, 그 선별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다시 아까 얘기하다 끊겼는데 그러면 이 선별적 복지라는 건 뭐냐? 결국은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밥을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밥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난을 입증해야 돼요. 가난을 입증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서류가 12장. 그 12장의 서류 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아이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식비 면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급식비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돈을 못 내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선별적 복지입니다. 가난을 입증해야 복지 혜택을 받는 제도, 그게 선별적 복지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난을 입증한다는 게 얼마나 치사하고 더러운 것입니까?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우리 노인분들은요,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 그 책임이 개인에게 있어요. 그 노인분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안전관리소에서 알립니다. 조금 전 문성대학교 지갑을 찾아가시는 학생은 안전관리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립니다. 조금 전 문성대학교 다니는 지갑을 찾아가신 학생은 안전관리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가라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계속하지?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되게 무서운가 봐요. 아까는 지갑을 찾아가래더니 조금 아까 지갑 찾아가는데 또 오래.
자, 지금 이제 4시라서요. 원래는 제가 지금 정우상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정우상가까지 몇 분 걸리나요? 예. 예, 지금 정우상가까지 몇 분 걸리나요? 예. 몇 분 정도 걸려요? 30분 정도 걸려요. 우리 학생들, 여기 진해 여고생, 남고생도 있네? 여고생, 미안해요. 바지를 입어서. 미안해요. 진해에 있는 여고생들이에요? 저 망치부인 알아요? 진짜 알아요? 알아서 지금 보러 온 거예요? 땡큐, 고마워요. 혹시 카메라 잠깐 비춰도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지금 학생들이 쫙, 친구랑, 어떤 친구 된다고, 안 친구는 안 된다고? 알았어요. 친구끼리 의가 상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이쪽에 이제 진해 여고생들이 쫙 앉아서 망치부인 안다고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예. 어디? 세화여고 학생들 반가워요. 그럼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이번 무상급식 이야기를 보면서 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사람 있으면 없어요? 혹시 우리 싫어? 없어요?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막 학생들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 팀장님 여기 이거 신고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팀장님. 예, 지금 우리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요, 요거 업무 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 지금 했던 말에 네네. 자, 잠깐만요. 예. 자, 팀장님. 여기 잠깐 조치 좀 해주세요. 지금 오셔가지고 방송 방해하시는데 저분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아프리카 팀장님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자, 네. 뭐, 특수공무, 무슨 전후회에서 오셔가지고, 네, 잠깐 얘기를 하자는데, 방송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하변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을 입증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선별적 복지제도라는 건데요. 이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난을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의 입증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요. 아주 어려운 조건으로 가난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자, 여기에 큰 또 배경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돈이에요, 돈. 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재벌들이에요. 재벌과 언론.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선별적 복지예요.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라는 건 그만큼 많이 가진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보편적 복지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봐요. 왜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주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밥을 주고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보편적 복지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주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노인복지 문제는요, 노인들은 자기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했으니까 부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못해서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와 가난하지 않은 자가 자기 노력의 결과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미성년자들은 가난한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막 싸움이 났어요. 예. 자, 그래서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얘기하니까 이러는구나. 예. 지금 이제 들려요? 예. 네, 지금 이제 이 보편적 복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방송 방에 저쪽에 싸움 났으니까 저쪽 얘기는 뭐 저기서 알아서 그러고 제가 좀 더 가까이 얘기할까요? 잘 들리세요? 자, 원래 하던 이야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의 원인은 뭐냐 하면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자는 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선별적 복지예요.
선별적 복지는 있는 세금으로 아껴서 가난한 애들한테만 주자. 한마디로 부자들의 세금을 더 많이 걷지 말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겠다라는 욕심에서 나온 게 무상급식 폐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돈이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부자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대기업이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돈이 500조 원이랍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대기업이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500조 원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만약에 하루에 한 끼 밥을 준다라면 들어가는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일까요? 한 1000조 정도 들까요? 단 4조 원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하루에 한 끼 공짜 밥을 주는데 예산을 많이 잡으면 4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결국 부자들은 지금 500조 원이라는 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일 돈이 없다고 지금 엄살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세금을 먹는 도둑이라는 둥, 그러면서 낭비하는 정책이라는 둥,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50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더 넓힌다면 100대 기업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500조 원씩 쌓아놨을까요?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래 제대로 돈을 받으려면 연봉 6, 7천만 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봉 6, 7천만 원 정도를 받는 노동자들을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즈음부터 대량 정리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을 정리해고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재고용을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얼마를 받아요? 절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2007년, 2005년, 6년경에는 3교대, 8시간씩 3교대를 하면서 연봉 6, 7천을 받았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일부를 비정규직으로 재고용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절반만 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2시간 맞교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2시간 맞교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옛날에 3명이 일했는데 2명을 잘라. 그랬다가 1명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데려와. 그래서 둘이서 3명이 하던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머지 1명에게는 임금을 절반만 줘. 그러면 대기업은 월급을 얼마나 아낄 수 있죠? 1명 반의 월급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을 만들고 노동자를 대량 해고해서 임금을 착취하고, 그런데 일은 12시간씩 시켰기 때문에 매출에는 손해가 없어. 그러니까 해마다 부자가 돼. 그 다음에 이 대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네가 만들어? 아니에요.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하청업체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부할 때 그때 그 납부하는 그 하청업체에게 제값을 줍니까? 제값을 주지 않아요. 이 중소기업에선 사장님들이 지금 자원값이 올라가서 원자재 값이 올라가서 부품값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대기업의 과장, 부장 이런 애들이 우리 밥 한 끼 먹어요 이래가지고 술집 가서 뭐 비싼 밥 얻어먹고 여자 나오는 술집 가서 접대 받고 다음날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회사에 접대 시커 내놓고 회사 들어가면 사장님 이대로 재계약 하실래요? 입찰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입찰이 뭐냐?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돈으로 받겠느냐? 아니면 다른 경쟁사랑 같이 경쟁해서 납품값을 다시 조정하겠느냐? 그러면 경쟁사가 이 사람이 이만큼 받고 있는데 이만큼 부르겠어요? 더 낮은 가격 부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장님은 여기서 경쟁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입찰하겠다라는 그 협박으로 중소기업에게는 제대로 된 납품값을 주지 않고, 그럼 중소기업 사장님은 이게 일한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대기업에서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돈을 미루다 부도를 내는 거야.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은 월급을 몇 달씩 뺏기다가 결국 부도 나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죠. 외국인 노동자를 중소기업에서 불러갖고 쓰다가 뭐라 그래요? 너가
지금 이제 돈을 일부를 너 혹시 중간 도망갈지 모르니까 네 월급의 30%씩 회사에 맡겨라. 그래서 30%씩 안 줘. 그게 한 몇 달 쌓여. 그러면 이게 30%씩만 쌓여도 그게 몇백만 원 되잖아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얘 불법 노동자예요. 그러면서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해서 뺏고 그 다음에 원래 정규직 노동자가 받아야 될 돈을 대량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바꿔서 뺏고 그래서 지금 창고에 쌓인 돈이 500조 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밥값을 못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이전에 4, 5천만 원 받던 아버지들이 연봉이 2, 3천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돈이 부족해진 거예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급식비를 못 내는 거거든요. 과연 급식비를 못 내는 게 가난한 아버지의 탓일까요? 그 아버지의 가난은 그 아버지의 무능 탓일까요? 열심히 일해도 8시간 일하고 6, 7천 받던 아버지들에게 12시간 일하고 2, 3천 받으라는 나라. 그런 기업, 그 기업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고 대기업 편만 들어주는 나라. 그 나라와 기업이 우리의 아버지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 지금까지 진해 경화역에서 보내드린 사실은 제가 여기서 5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5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저기 정우상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해역 생방송 진해 경화역 생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간에 방송을 방해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변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경찰들도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우상가로 이동을 할게요. 예, 정우상가로 이동해서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사진 찍으실 분들 빨리 오세요. 예. 김동희 할머니.